안녕하세요. 다들 이렇게들 말씀하시죠? 고부관계엔 엄마와 딸 같은 것이 없다.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희는 다르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곤 했었는데요. 많은 사람이 그리 말하는 것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8년을 엄마와 딸처럼 지내던 시모와 저도 한순간에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렇게나 사이가 돈독하던 시모와 무슨 이유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는지 저의 긴 사연 한번 들어보실래요?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8년 차가 되던 부부였어요. 슬아엔 7살 된 아들과 5살 된 딸이 있었고 부부 사이는 꽤 좋은 편이었어요. 지난 8년의 세월 동안 기억에 남는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고작해야 의견이 맞지 않아 투덕거리는 정도? 그게 다였어요. 그것마저도 저녁에 맥주 한 잔을 하며 풀곤 했었고요. 이렇듯 남편은 뒤끝도 없고 다정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도 친구처럼 잘 놀아주고 잘 지내는 참 멋진 아빠이자 좋은 남편이었어요. 평화로운 가정만큼 시댁과도 사이가 참 좋았어요. 시댁이라고 해봤자 시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시모와 시동생뿐이긴 하지만요. 모든 기혼 여성분은 아시다시피 시댁이라고 하면 시모와의 관계가 제일 골칫거리잖아요. 전 최소한 그런 골칫거리는 없었어요. 사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모와의 관계가 아주 각별했거든요. 시모와 전 서로의 생일날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며 쇼핑을 하기도 했고 좋은 곳으로 다니며 데이트를 하기도 했어요. 시부가 살아계실 땐 아이들을 시부와 남편에게 맡겨두고 둘만의 여행을 다니기도 했고요. 엄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남들이 보면 내가 아니라 이 사람이 엄마 자식인 줄 알겠다고. 어쩔 땐 엄마가 나보다 집사람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 같아. 어쩔 때라니. 너만 모르는 것 같아서 해주는 말인데 어쩔 때가 아니라 늘 너보다 우리 며느리를 더 아끼고 사랑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내 예쁜 며느리 눈에서 눈물 뺄 생각은 하지도 마, 아들. 엄마도 참, 자꾸 이러면 나 섭섭해. 섭섭해도 어쩔 수 없어. 그러게 누가 이렇게 예쁘고 착한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니? 네가 데리고 와놓고선 이제 와서 섭섭하다고 하들 어쩌겠어. 그냥 네가 그러려니 하고 살아. 이렇듯 때론 남편이 농담조로 섭섭함을 내비칠 정도로 시모와 저는 8년이란 시간 동안 특별한 관계를 쌓아오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견고하던 시모와 제 사이는 노총각이었던 시동생이 결혼을 하며 한순간에 금이 가버리며 무너져 내리더군요. 노총각이었던 시동생을 구제해준 청금과 같은 새 며느리에게 더욱 신경 써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려는 시모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 역시도 새로운 식구가 반가웠고 그런 동서가 시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시모의 이중적인 잣대와 대놓고 펼치는 비교질에 섭섭함이 점점 쌓여만 갔어요. 그 섭섭함의 시작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서방님 부부가 선물을 풀어놓으면서부터였어요. 동서는 비싼 화장품을 풀세트로 사온 것도 모자라 옷, 가방 등 시모 선물만 한 보따리를 풀어놓는데 그걸 지켜보는 제 입이 다 떡 벌어지는 정도였어요. 어머 새아가, 이게 다 뭐니? 어머님 선물이에요. 여기저기 다니는데 다 어머님께 어울릴 것 같아서 하나둘 사다 보니 이렇게 된 거 있죠?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당연히 마음에 들지. 고맙다, 아가. 신혼여행 다녀왔다고 선물 사주는 사람은 너뿐이구나. 내가 네 덕에 이런 호사를 다 누려보는구나. 호사라니요. 그저 선물일 뿐인걸요.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해서 어머님 더 기쁘게 해드릴게요. 어머머, 말도 어쩌면 그렇게도 예쁘게 하니? 며느리가 들어온 게 아니라 그야말로 복덩이가 들어왔구나. 얼굴도 예뻐, 성격도 착해, 어른 공경할 줄도 알아. 거기에다 직장도 대기업에. 고맙다, 고마워. 앞으로 나도 잘 부탁하마. 두 사람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화기애애했고
중간중간 시모가 저를 겨냥한 말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간 저도 제 나름대로 잘했으니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 뒤로도 대기업에 다니는 동서는 그 명성답게 회사에서 지급되는 포인트로 시모에게 물질 공세를 펼치며 시모의 마음에 아주 쏙 드는 짓만 하더군요. 처음엔 시모에게 잘하니 저 역시 흐뭇하고 좋던 마음이 점점 그렇지 못한 마음으로 변해가더군요. 동서가 시모에게 잘하는 것이 왜 못난 마음으로 변해갔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이유는 동서 유세 때문이었어요. 동서는 꼭 시모에게 뭐 하나 해줄 때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생색을 내곤 했는데 그때마다 이런 말을 꼭 하더라고요. 형님은 시집 온 지가 언젠데 이런 것도 안 사드리고 뭐 했대요? 어머님께 도통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형님, 어머님께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시집 왔는 지 반년도 안 된 동서가 저런 말을 하니 참 가짠더라고요. 제가 시집 온 지가 햇수로 8년이 넘어가는데 그간 제가 해드린 걸 금액으로 따진다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물론 처음 결혼할 당시엔 동서처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던 터라 동서처럼 선물 공세를 펼치지 못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땐 저와 남편이 자리를 잡는다고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자리를 잡고 난 후엔 친정보다 시댁에 더욱 신경을 썼다고 자부하는 저인데 동서가 저딴 말을 하니 참 억울하더군요. 저요, 처음 시집 올 때 시모가 살던 작은 전셋집도 돈 생기자마자 큰 전셋집으로 옮겨드렸고요. 형편되는 대로 아예 새 집을 마련해 이사 걱정 없이 살게 해드리려고 돈도 모으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서가 그리 강조하는 선물들이요. 저도 사드리려고 했죠. 그런데 평소에 사드리려고 해도 한 삭고 싫다고 하는 바람에 필요한 거 사고도 남을 만큼 돈으로 주곤 했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저딴 말을 하니 제가 억울하지 않을까요? 뭐 동서는 아무것도 모르니 그렇다 치더라도 저에게 철마다 달마다 용돈 봉투를 받아 챙긴 시모마저 제 입장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히려 맞장구를 치는 것도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유, 됐어. 말하면 입 아프다. 이때껏 이런 것 하나 챙겨본 적 없는 앤데 둘째 네가 그런 말 좀 한다고 하루아침에 제가 변하겠니? 너도 괜히 입 아프게 그런 말 하지 말고 첫째 너도 둘째가 이런 말 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거라. 다 할만하니까 이런 말도 하는 게야. 저에게 도움은 도움대로 다 받고 대기업 다니는 동서 옆에 딱 붙어 대놓고 동서 말에만 맞장구 치는 꼴이라니. 참 시모에 대한 섭섭함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고 실망감마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억울하다고 한들 위주할 고주할 이때껏 시댁에 이렇게까지 해줬다고 할 수도 없으니 그저 입을 다문 채 속만 다 태울 수밖에 없는 날들이 길어지고 있었죠. 그렇게 제가 입을 다물고 있는 사이 시모와 동서의 사이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저와 시모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어요. 그러던 와중 시모의 생일이 다가왔고 전 매년 그러하듯 운영하는 가게를 직원에게 맡기고 시댁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동서가 들어오고 난 후 사이가 틀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례 행사처럼 해왔던 시모와 보내는 시간을 그냥 무시한 채 넘어갈 순 없겠더라고요. 거기에다 늘 그렇듯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면 틀어졌던 시모와의 관계가 조금은 괜찮아지진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도 있긴 했고요. 아무래도 워낙 시모와의 사이가 각별했던 터라 그때까진 그런 시모라도 잘 지내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대를 안고서 전 늘 그렇듯 시모를 태우러 시댁으로 향했고 그곳엔 시모만 아니라 동서까지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동서가 웬일이야? 오늘 평일이잖아. 하루 연차냈어요. 다른 날도 아니고 시집 오고 처음 맞이하는 어머님 생신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연차 좀 썼어요. 들어보니 매년 어머님이랑 시간 보내셨다면서요? 그래서 올해부턴 저도 같이 시간 보내려고요. 괜찮으시죠? 당연히 괜찮지. 뭘 그런 걸 묻고 그래? 첫째야, 우리 둘째 너무 기특하지 않니? 내 생일이라고
그 바쁜 회사 하루 쉬기까지 하고 말이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며느리 복은 제대로 받은 모양이구나. 이런 며느리가 또 어디 있겠어? 그렇지 않니? 그러게요. 어머님 좋으시겠어요. 그럼 좋다마다. 오늘 내 생애 최고의 생일이구나. 그 순간 전 예감했어요. 예기치 못한 동서의 등장으로 오늘 하루 저의 계획대로 흘러가긴 글러버렸다는 것을요. 거기에다 전 시모의 시선을 받기는커녕 동서의 병풍 역할이나 하다 끝나겠다는 것까지도요. 생각 같아선 바쁜 일이 생겼다며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에 하는 수 없이 셋이서 불편한 데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시모와 함께 뒷자리에 앉아 저에게 우선 백화점으로 가자고 했고 시모는 입이 귀에 걸려 내려올 줄 모르더군요. 저의 표정은 실시간으로 굳어져만 갔고요. 저의 예상대로 두 사람은 저를 운전기사와 짐꾼쯤으로 여기는 듯했고 처음엔 다른 날도 아니고 시모의 생일이니 참아보자 했던 마음도 점점 제 손에만 쌓이는 짐들과 시모의 비교질에 폭발하고야 말았죠. 어머니, 이것도 너무 예쁘네요. 저번에 사드린 옷이랑 같이 신으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 사세요. 어머, 이거 엄청 비싸지 않니? 에이, 신발이 비싸봤자죠. 가격 신경 쓰시지 말고 그냥 사세요. 이럴 땐 제가 며느리 노릇 좀 하게 그냥 못 이기는 척 받으시면 돼요. 역시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는 달라도 너무 다르구나. 이렇게 비싼 신발도 턱턱 사주고 말이다. 내 발이 우리 며느리 덕분에 아주 호강하게 생겼어. 에이, 이깟 신발 하나에 호강은 무슨. 제가 앞으로 더 호강시켜 드릴게요. 내가 며느리 덕이란 걸 너 때문에 다 누려보고 역시 우리 둘째 며느리가 최고구나. 시모가 동서를 치켜 세우면 치켜 세울수록 제 손에 짐은 점점 늘어만 갔고 그럴수록 저의 짜증은 곡절로 늘어갔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손에 있던 짐을 동서에게 넘겨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동서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짓거리기 시작하더군요. 동서, 도저히 안 되겠어. 이건 동서가 좀 같이 들어. 형님, 저도 같이 들어드리고 싶긴 한데요. 아시다시피 오늘 쉬느라 어제 일을 너무 무리해서 하는 바람에 팔부터 어깨까지 멀쩡한 곳이 없네요. 이 무슨 성이라곤 눈꽃만큼도 들어가지 않은 변명을 듣고 있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저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순간 열이 확 뻗쳐 동서에게 따져 물으려는 순간 시모가 나서 제 입을 막아버리더군요. 이까지 짐 무거워봤자 얼마나 무겁다고 나눠들라고 하는 게야. 네 눈엔 우리 둘째 힘들어서 얼굴 다 상한 거 안 보이니? 어디 감히 대기업 다니는 우리 귀한 둘째한테 이딴 짐이나 들게 해. 잔말 말고 네가 다 들거라. 넌 남는 게 힘밖에 없지 않니? 이 말만 해도 기가 차 코가 막히는 지경인데 뒤이어 나오는 말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이딴 짐이나 들려고 우리 새아기가 일까지 쉬고 여기로 온 줄 아니? 어디 건방지게 누구한테 짐을 들라 말아 명령질이야? 그 순간 이런 말까지 들어가며 언제까지 참고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쯤 되니 저도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더는 참지 않고 제 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머님, 저도 오늘 가게 직원한테 맡기고 왔어요. 저는 어디 노는 사람인가요? 저도 일해요. 그리고 팔 아픈 걸로 치면 동서보다 제가 더 아프지 않겠어요? 저도 오늘 하루 쉬느라 어제 하루 종일 매장 진열 상품 고르고 옮기고 진열하느라 몸살이 다 날 지경이에요. 이런 제 사정 뻔히 다 아시면서 다른 사람도 아닌 어머님이 어떻게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게, 누가 오라고 했니? 뭐라고요? 오늘 너 오라고 한 사람 여기 아무도 없다. 네가 만나자고 하도 난리를 부려서 하는 수 없이 오라고 한 것뿐이지. 그리고 네 머리가 나빠서 우리 둘째처럼 대기업 못 가고 그 코딱지만한 가게로 돈벌이 한다고 고생하는 걸 왜 나한테 하소연을 하니?
그렇게 불만 많고 힘들면 당장 그만두거라. 참나, 그까짓 가게에서 벌면 얼마나 번다고. 누가 들으면 어디 대기업이라도 다니는 줄 알겠다. 어머님, 이런 식이면 저 정말 섭섭해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말이니? 뭐, 애처럼 엉덩이라도 두들기면서 달래주랴? 한껏 비꼬는 시모와 그 옆에 찰싹부터 맞장구를 치는 동서를 보며 더 이상 이런 사람들과 잘 지내보려는 마음이 다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마음을 비우고 나자 손에 들린 짐 역시 내가 왜 들고 있나 싶더라고요. 보란듯이 짐을 바닥에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어머,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얼만데? 예, 너 미쳤니? 지금 시위라도 하는 거야, 뭐야? 미치긴요.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온걸요. 저요, 이제 어머님이랑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는 거 안 하려고요.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니? 잘 지내보려고 노력을 안 해? 네가 노력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뭐, 날 안 보고 살겠다니 말이니? 아예 안 보고 살 순 없겠지만 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안 보고 살려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대기업도 못 다니는 저 찾지 말고 대기업식이나 다니는 자랑스러운 둘째 며느리랑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러면 모자란 첫째 며느리는 이만 가볼 테니 남은 생신 오붓하게 보내세요. 두 사람은 제 뒤통수에 대고 욕을 해대며 소리를 질러댔지만 저는 그런 두 사람을 무시한 채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얼마나 열불이 났었는지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씩씩거리고 있으니 퇴근한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고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잡고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왔습니다. 여보, 오면서 엄마랑 통화했어. 엄마한테 오늘 있었던 일 대충 듣긴 했는데 아무래도 당신한테도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 나한테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남편의 물음에 저는 지체하지 않고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입을 뗀 김에 그간 섭섭했던 점까지 다 털어놓게 되었죠. 그간 섭섭한 것이 많았던 터라 목이 쉴 때까지 하소연을 하게 되었고 제 하소연이 끝이 나자 남편이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당신이 그간 우리 엄마한테 잘해준 거 나 다 알아. 늘 고마웠고. 그런데 이제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신경 쓰지 마. 이때까지 한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앞으로는 괜히 상처받지 말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면서 우리끼리 잘 지내자. 나는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더 중요해. 아무리 내 부모님이라고 해도 당신한테 함부로 하고 당신한테 상처 주는 거 나 싫어. 남들은 남의 편이라고 해서 남편이라고들 하던데 제 남편은 오롯이 저의 편이 되어 상처를 보듬어 주는데 큰 위로를 받은 것처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그 덕에 전 마음의 상처를 빨리 씻어내고 일상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렇게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동서가 가게로 찾아왔어요. 눈치를 보아하니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듣게 된 서방님이 동서에게 당장 사과를 하고 오라고 시킨 것 같더라고요. 쭈뼛쭈뼛 억지 사과를 하는 꼴이 굳이 묻지 않아도 뻔한 일이었죠. 동서가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 그게 지난번 일 죄송했다고요. 몸도 마음도 좀 힘들어서 제가 좀 예민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하나마나한 사과였습니다. 표정은 잔뜩 일그러뜨린 채 개미 기어가는 소리보다 작게 속삭이듯 하는 사과. 그런 사과 따위 받을 생각조차 없었던 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고 그런 저의 태도를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듯 동서는 가게를 둘러보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형님, 가게가 이렇게 작고 허름한데 장사는 좀 돼요? 월세는 벌리나 몰라. 단골 장사에선 월세도 못 낼 텐데. 누가 누굴 걱정하는 것인지 모르겠더군요. 사실 제가 운영하던 가게는 제 명의의 상가였거든요. 물론 처음 시작은 저도 월세로 시작했었어요. 월세로 시작한 작은 가게에서
여러 가지 소품을 떼다 팔기도 하고 제가 만든 상품을 팔기도 했었어요. 그러던 중 제가 만든 상품이 온라인에서 입소문 타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난 덕분에 다른 상품들까지 날개 달린 듯 팔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번 입소문이 나니 드리는 족족 눈 깜빡할 사이 팔리게 되었고 단골 손님도 꽤 보유한 온라인 쪽에선 꽤 소문난 가게가 되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벌게 된 돈으로 시모의 집도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게 해주었고 더 좋은 아파트에 살게 해드리고 싶어 돈까지 모으고 있는데 월세나 걱정해주니 웃길 수밖에요. 참 고맙네. 동서가 내 가게 월세 걱정까지 해주고 말이야. 그런데 동서, 월세 걱정은 안 해도 돼. 그건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시모도 모르는 제 명예의 상가를 동서에게 말할 필요가 없었던 저는 웃으며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더니 순식간에 표정이 굳은 동서가 다짜고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혹시 형님, 어머님 집 물려받을 수 있다는 헛된 꿈 꾸고 있는 건 아니죠? 뭐? 어머님 집? 그 전셋집 말이야? 아니요. 전셋집 말고 어머님 곧 새 아파트에 입주하신다고 하던 그 왜 있잖아요. 그 비싸기로 유명한 아파트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어머님이 그 아파트 형님네 말고 저희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있지도 않은 아파트에 침을 바르고 있는 동서를 보니 그간 동서가 왜 그렇게 시모에게 잘했는지 알 것 같더군요. 시모는 아직 사주지도 않은 집을 마치 자신의 힘으로 마련할 것처럼 동서에게 떠들어댔던 거죠. 훗날 제일 잘하는 자식에게 자신의 재산을 다 물려줄 것처럼 굴었던 것이었어요. 물려줄 재산은커녕 노후 자금조차 쥐뿔도 없는 시모가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도 어이가 없었지만 그 개떡 같은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동서도 참 한심하더라고요. 동서, 뭔가 절대 이루지 못할 허황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님 그런 돈 없어. 그러니까 괜한 기대 그만하고 그딴 꿈에서 얼른 깨. 그게 동서한테도 이로울 테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동서는 전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싶더군요. 제 말에 오히려 저에게 삿대질까지 하며 막말을 퍼부어대기 시작하는데 미쳐도 제대로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참나, 누가 그렇게 말하면 속아 넘어갈 줄 알아요? 형님, 그렇게 안 받는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재산 좀 받아보겠다고 거짓말까지 다 하시네? 형님이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재산은 다 우리 몫이니 형님이나 꿈 깨세요. 내가 투자한 돈하고 시간이 얼만데 양심도 없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재산이나 노리는 꼴이라니. 제대로 미쳐버린 동서의 언행은 난동에 가까웠고 저 역시 그런 동서에게 밀리지 않고 똑같이 맞서며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다 동서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데 이딴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지. 그리고 어디서 삿대질이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손윗 사람인데 행동 똑바로 못해? 제 말에 동서는 비웃음을 날리며 제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밀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사는 게 힘든 거 잘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남이 침 발라놓은 재산 노리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걸 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거지심보라고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이나 노리는 짓거리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면 내가 받을 재산엔 눈길도 주지 마세요. 알겠어요? 있지도 않은 재산 타령을 하는 인간 말종과는 더는 대화 따위 나누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이미 동서의 언행이 도를 지나치기도 했고요. 화가 난 저는 동서의 손을 거칠게 뿌리쳐버리곤 그대로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 가게 밖으로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생수 한 병을 뜯어 벙찐 얼굴로 서 있는 동서의 얼굴에 시원하게 다 부어버리곤 가게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야,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네가 나한테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줄 알아?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가만 안 두면 어떡할 건데? 그리고 네가 날 가만 안 둘 동안 나는 가만히 있겠니? 네가 나한테 손대는 순간 내 손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알고
어디서 건방지게 되지도 않은 행패야, 행패가. 야, 야라니. 한참 어린 게 어디서 반말질이야? 이번엔 머리채 말고 주둥이까지 뜯기고 싶어? 더 얻어맞기 전에 얼른 가라. 생각 같아서 확 쥐업해주고 싶은 거 넓은 아량으로 보내줄 테니까 빨리 꺼지란 말이야. 동서는 제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게 앞으로 지키고 서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고 곧바로 서방님을 불러 동서를 직접 데리고 가게 했죠. 서방님의 손에 질질 끌려가던 동서의 모습은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네요. 얼마나 통쾌했는지 지금까지도 그 생각만 하면 미소가 절로 지어질 정도라니까요. 그 후 서방님은 저에게 남편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해왔고 시모는 동서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휴대전화가 뜨거워질 정도로 쉬지 않고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시모에 대한 실망감 역시 컸던 터라 예전으로 돌아가기엔 이미 늦은 일이었고 더는 시모와 가까이 지낼 마음도 없을 뿐더러 그런 사람과 말조차 섞고 싶지 않았어요. 그랬기에 전 그 많은 시모의 연락에 무시로 일관된 태도를 보였고 저에게 할 말이 무수히 많은 시모는 기어코 남편에게까지 연락을 해오더군요. 예, 네 집사람 옆에 있니? 있으면 좀 바꿔다오. 내가 기니 할 말이 있는데 네 집사람이 내 연락을 안 받는다. 얼마나 화가 난 상태였으면 스피커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피커폰을 한 것처럼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제 귓가에 정확히 꽂히더라고요. 엄마, 제발 좀 그만해. 내가 웬만하면 여자들 일에 안 끼어들려고 했는데 엄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뭘 그랬다고 나한테 화를 내니?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나같이 좋은 시어머니가 또 있는 줄 아니? 그리고 이번 일 못 들었어? 네 처가 글쎄 우리 귀한 둘째 머리채를 잡은 것도 모자라 면상에 물까지 들이부었다고 하지 않니? 그런 짓을 했다는데 내가 참아야 해? 엄마가 못 참을 건 또 뭐야? 그리고 집사람이 재수씨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물까지 들이부었겠어? 엄마도 잘 알잖아. 집사람이 괜한 사람한테 그런 짓 할 사람 아니라는 거. 뻔히 다 아는 사람이 왜 이리 사리분별을 못하는 거야 도대체? 너 지금 사리분별이라고 했니? 내가 뭘 그렇게 사리분별을 못한다고 엄마한테 그런 말까지 하는 게야? 네 집사람 때문이니? 네 집사람이 뭐라고 하더니? 그것 봐라, 아주 몹쓸래라니까. 어디 감히 할 게 없어서 모자 사이에서 이간질이나 하냐고? 엄마, 그만 좀 해. 이 사람 그 일에 대해서 나한테 한마디 한 적 없고 엄마 둘째 아들이 나한테 전화해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해주더라. 오죽했으면 걔가 나한테 전화와서 이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말할 면목조차 없다면서 대신 미안하다는 말 전해달라고 했겠어? 그러니까 엄마도 한 사람 말만 듣고 괜한 사람 잡을 생각도 하지 마.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한테 따로 연락해서 모진 말로 괴롭히지도 말고. 한 번만 더 이 사람 괴롭혔다간 나하고 영 끊을 생각까지 해야 할 거야. 그럼 끊어요. 노발대발하며 전화를 끊어버린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앞으로도 엄마 전화는 받지도 마. 그리고 집에도 찾아가지 말고. 혹시나 찾아오면 만나주지도 말고 바로 나한테 전화해. 알겠지? 알겠어. 알겠으니까 이제 화 좀 가라앉혀. 내가 다 미안해 정말. 어쩌다 당신이 이런 소리까지 듣게 됐는지. 정말 미안하다.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당신이라도 내 편 들어줘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내가 당신 남편인데 당신 편을 들어야지 누구 편을 들겠어? 하여튼 당신은 내가 지켜줄 테니까 당신은 그냥 내 등 뒤에 숨기나 해. 알겠지? 남편은 든든한 저의 방패막이 되어주겠다고 했고 저는 든든한 남편의 뒤에 숨어 한동안 시댁 일은 잊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시모라는 사람은 잊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부터 전화가 연달아서 오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받지 않았고 계속 이어지던 전화는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문자가 연달아 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문자는 시모에게서 온 문자였는데 아주 급한 일이 있으니 지금 빨리 집으로 와달라는 연락이었어요. 순간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모가 혹여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전 그 즉시 남편에게 빨리 시댁으로 오라고 연락을 하고선 서둘러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에 들어서니 시모는 저의 우려와는 달리 아주 평온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왔니? 왔니? 이 두 글자가 얼마나 사람을 황당하게 만들 수 있는지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맥이 확 풀리며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더군요. 어머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었어요? 급한 일 있다고 했잖아요. 아, 그랬지. 급한 일이 있었지. 오늘 우리 둘째 생일이라고 하더구나. 그래서 생일상을 좀 차려주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 혼자 하려니까 막막해서 말이야. 순간 제 귀가 잘못됐나 싶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닌 손아랫 사람 생일상이나 차리라고 아침부터 이 난리를 부렸다니요. 저는 믿기지 않는 현실에 시모에게 되물었죠. 네? 뭐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서 생일상이나 차리라고 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이 나이에 혼자 며느리 생일상 차리리? 그래도 둘째가 얼마나 생각이 깊은지 자기도 와서 같이 돕겠다고 아까 출발한다고 하더라. 아마 다 와갈 거니 얼른 서둘러 상 차리렴. 아무리 그래도 생일인데 손에 물 묻히게 하면 쓰니? 그러면서 저를 이끌고 주방에 밀어넣는데 상황이 너무 황당해서 그런지 사고가 멈춰버려 주방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주방에 서 있는데 밖이 소란스러운 것이 동서가 온 것 같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전 혼이 나가 있었고 동서가 제 뒤로 와 말을 걸어오고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걔 누구야? 형님 아니세요? 여기 무슨 일이래요? 혹시 제 생일상 차려주러 온 거예요? 그땐 두 번 다신 안 볼 것처럼 제 머리채 휘어잡더니 역시 말은 그렇게 했어도 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긴 한가 보네요. 이럴 거면서 아닌 척은 왜 그렇게 했대? 그렇지 않아도 상황이 어이가 없고 화가 나 미칠 것만 같은데 바로 옆에 붙어 서서 빈정거리는 동서의 꼴을 보고 있는데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는 기분이더군요. 동서, 지금 내 표정 안 보여? 나라고 동서 생일상이나 차리자고 아침 대바람부터 여기 온 줄 알아? 나도 어머님께 속아서 온 거니까 사람 속 그만 긁고 할 일이나 해. 그 잘난 머리채 또 잡히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살기 어린 저의 표정에 동서는 얄미운 입을 다물더니 시모가 불려놓은 미역을 씻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주방에서 물소리가 나자 시모는 확인하러 주방에 들어왔는데 글쎄 동서가 미역을 씻는 모습을 발견한 시모가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휘어잡더니 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내 인연, 내가 너한테 상차리라고 했지 둘째한테 상차리라고 했어? 내가 분명히 말했지. 다른 날도 아니고 둘째 생일인데 둘째 손에 물 묻히게 하면 되겠냐고. 내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네가 날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둘째가 일을 하게 해? 우리 둘째가 너 같은 줄 알아? 너처럼 구멍가게 나는 사람이랑 대기업 다니는 우리 둘째랑 같은 줄 아냐고. 갑자기 잡힌 머리채도 화가 났지만 시모의 말이 더욱 화가 나더군요. 입을 가리고 키득거리며 웃고 있는 동서의 모습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머님, 이 손 놓으세요. 당장 이 손 놓지 않으면 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하다 이제 이 시어미한테 협박하는 게야? 내가 이 손 안 놓으면 어떻게 할 건데? 니까지 게 어떻게 할 거냐고. 전 제 머리채를 잡고 있던 시모의 손을 있는 힘껏 떼어내며 그 팔을 확 꺾어버렸어요. 그때야 이 상황을 손 놓고 보던 동서가 나서 말려보려 저에게 달려들었지만 그 순간 잡고 있던 시모를 밀쳐버리고
저를 향하던 동서의 머리채를 다시 한번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동서의 머리채를 다시 한번 잡게 된 저는 인정사정 없이 흔들다 동서 역시 있는 힘껏 시모를 향해 밀쳐버렸죠. 그렇게 집안에서 난리통이 벌어지는 사이 남편과 함께 서방님까지 시댁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더군요. 두 사람을 발견한 시모와 동서는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짜내며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동네 사람들, 며느리가 시험이 팔을 꺾지를 않나, 있는 힘껏 패대기를 치지를 않나. 내가 살다 별꼴을 다 당하네. 여보, 형님이 글쎄 어머님을 막 때리고 밀치길래 내가 말렸더니 내 머리채를 확 잡아서 나까지 있는 힘껏 밀어버리는 거 있지? 나 너무 무서웠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두 사람의 하소연에 서방님은 아무런 말도 꺼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고 남편은 저에게 다가와 제 손에 뜯긴 머리카락을 털어주었죠. 괜찮아? 난 괜찮아. 그래, 괜찮으면 됐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당신 손에 머리카락이 있는 거야? 남편의 물음에 전 하나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있었던 일을 설명했고 제 말을 다 들은 남편은 이때껏 본 적 없는 무서운 얼굴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진짜 내가 적당히 좀 하라고 했지? 내가 제발 이 사람 괴롭히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뭐? 급한 일이 있다고 아침부터 사람 불러놓고 저 여자 생일상이나 차리라고 했다고? 저 여자? 넌 네 동생 와이프한테 저 여자가 뭐니? 내 마누라 괴롭히는 여자한테 내가 재수씨라고 호칭까지 붙여서 불러줘야 해? 엄마가 엄마 아들을 잘 몰라서 그런가 본데 나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 아니야. 그리고 엄마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야. 뭐라고? 너 지금 연이라도 끊자는 이 말이니? 연 끊어 엄마. 난 할 만큼 했고 집사람도 엄마한테 할 만큼 했어. 뭘 얼마나 할 만큼 했다고? 제가 나한테 뭘 해줬다고 이 난리인 거야? 엄마,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사는 이 집도 저 사람이 힘들게 번 돈으로 마련해 준 거고 엄마가 곧 이사갈 예정이었던 집도 저 사람이 다 아끼고 모아서 이사시켜드릴 예정이었다고. 그런데 뭐? 뭘 얼마만큼 해줘? 저 여자가 엄마한테 가방 사주고 비싼 물건들 턱턱 사준 거 다 아는데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우리 집사람한테 그 서러움을 줘? 그게 사실이니? 너 나한텐 전부 네가 번 돈으로 해주는 거라고 했잖아. 그거야. 집사람이 내 기 살려준다고 그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집사람이 그렇게나 나를 생각해주고 엄마를 위해줬는데 엄마는 그까짓 게 뭐라고. 다 됐고 이제 인연 끊어요. 난 오늘부터 부모 없다고 생각하고 살 테니까. 맞아요. 이때까지 힘들게 번 돈을 그간 힘들게만 살았던 시모를 위해 아낌없이 베풀고 있던 저였죠. 이런 나의 호의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남편의 능력으로 자신이 호사를 누리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는 와중 대기업을 다니는 능력 좋은 동서가 들어오게 되었고 동서를 보다 보니 제가 남편에게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다는 생각에 저를 홀대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모는 복잡 미묘한 표정을 내비치는 것도 잠시 망연자실한 얼굴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더군요. 동서의 표정 역시 시모와 다를 바가 없었고요. 그럴 수밖에요. 그동안 시모가 가지게 될 비싼 아파트를 물려받을 생각에 맞지도 않는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까지 하며 시모 입안에 혀처럼 굴었는데 그 모든 것이 전부 거짓이란 걸 깨달았을 테니까요. 마지막 선언을 한 남편은 저를 보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걸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사는 이 집도 전세금 제가 해드린 거예요. 당연히 계약자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집이라도 내놓으란 이 말이니? 네, 한 달 드릴 테니 그 안에 집 비워주세요. 저도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머님께서 제 머리채까지 잡으신 마당에 제가 제 돈 들여 어머님 사는 집까지 마련해주는 건 아니다 싶네요. 거기에다 이제 제 남편까지 연을 끊는다고 하니 더욱 제가 어머님께 호의를 베풀 이유도 없고요. 그러니까 한 달 내에 꼭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아가, 그러지 말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렴. 이 엄동설안에 이 집에서 나가면 어딜 가란 말이냐? 그러지 말고 내가 다 잘못했으니 이 집에서만 살게 해다오. 어딜 갈지 왜 그걸 걱정하세요? 동서 있잖아요. 대기업 다니는 동서. 어머님 입만 열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둘째만한 며느리가 또 없다. 우리 둘째 며느리가 최고다. 그 최고의 며느리 집 가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세요. 제 말에 시모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고 불고 빌었지만 그런 시모의 손길을 뿌리치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얼마 후 시모와 동서가 가게로 찾아와 무릎까지 꿇고 저에게 빌더라고요. 형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형님께 너무 버릇없이 군 거 이렇게 빌게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 더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첫째야. 내가 다 잘못했다. 사람 욕심이 뭔지 내가 너같이 착한 애한테 그래선 안 되는 거였는데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이렇게 용서를 구할 테니 부디 한 번만 용서해다오. 우리 예전이 참 좋지 않았니? 그동안 좋았던 시절을 봐서라도 딱 한 번만 용서해다오. 집도 절도 없이 길거리에 나앉게 된 시모와 그런 시모를 꼼짝없이 떠맡게 된 동서. 환상의 하모니를 듣고 있자니 정말 속이 뻔히 보여 웃음이 다 나더군요. 미안하다는 말이 정말 와닿지도 않고요. 더는 진심도 아닌 그딴 말들 듣고 싶지도 않아요. 이렇게 해서 용서될 것 같았으면 연 끊는다는 남편 말에 동의하지도 않았을 테고요. 그러니까 이만 돌아가 주세요. 저 지금 경찰에 신고할 건데 지금 안 가면 험한 꼴 보게 될 거예요. 두 사람은 제 말에도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저에게 매달렸고 전 말했던 대로 경찰을 불러 두 사람을 끌어냈습니다. 그 뒤로도 두 사람이 찾아올 때마다 경찰을 불렀고 그런 일이 반복되자 더는 저를 찾아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약속했던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말했던 대로 중개 수수료까지 2배로 들여 새로운 세입자를 알아봐 집을 넘겨버렸어요. 오갈 데가 없어진 시모는 동서내로 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나 죽고 못 살던 두 사람의 관계도 시모가 쥐뿔도 가진 것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산산조각이 나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동서는 착한 며느리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시모를 구박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 모진 냉대들을 견디던 시모는 동서가 준 500만 원을 받고 쫓겨나다시피 나오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시모가 동서의 집에서 나오고 난 후 시모는 서방님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알렸고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서방님은 동서에게 5만 정이 떨어져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그래도 동서는 서방님에 대한 사랑만큼은 진심이었는지 서방님께 끝까지 매달렸지만 서방님의 결심은 확고했고 그랬기에 이혼은 피할 수가 없었죠. 이혼까지 한 서방님은 시모에게 정이 떨어진 것도 매한가지인지 시모와도 거리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더군요. 동서에게 받은 돈 500만 원으로 원룸을 얻어 살게 된 시모는 예전 다정했던 시모의 모습으로 돌아와 저에게 연락이 오곤 했어요. 아가, 잘 지내니? 난 잘 지낸단다. 비록 원룸에서 죽지 못해 살고 있긴 하지만 너한테 지은 죄가 있는데 이 정도면 잘 지내는 거 아니겠니? 오늘따라 네가 왜 그렇게 보고 싶은지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전화했단다. 아픈 데는 없지? 가게는 잘 되고? 그런 게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저요, 전화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라 실수로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 있으면 빨리 하고 앞으로 다신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아가,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요즘 정말 반성을 많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시 연락하고 지내면 안 되겠니? 너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단다.
그저 예전처럼 연락이라도 하면서 지내고 싶어서 그래. 저는 어머님이랑 더는 가깝게 지내면서 연락까지 하고 지낼 마음 추호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신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시모는 할 말이 더 있어 보였지만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제 와서 이렇게 다정하게 말한다 한들 뭐 하겠어요. 이미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버렸는데요. 실수로 전화를 받은 뒤론 시모의 전화는 계속되었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곤란하던 차에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번호까지 바꿔 새 휴대전화를 사준 덕분에 더는 연락하는 일은 없었어요. 남편 역시 단단히 마음먹었는지 시모와의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고 저는 전세금을 회수한 돈과 집을 해드리기 위해 모았던 돈 일부를 투자해 더 큰 곳으로 가게를 옮겨버렸어요. 더는 누구도 찾아올 일이 없도록 말이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났네요. 요즘은 직원들도 더 많이 생겼고 그만큼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남편 역시 회사 일도 하는 와중에 가게 일을 도와주면서 아이들과 여전히 친구처럼 지내고 있고요. 이때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남편과 전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저희를 위해 좀 더 나은 어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시모와의 일을 겪으며 다른 어느 것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시모가 조금만 나은 사람이었다면 자신 앞에 놓인 꽃길을 그렇게 제 발로 차버리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 말이에요. 그 정도로 전 시모에게 잘할 자신도 있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했었고요. 하지만 시모는 저의 그런 호의를 받을 만큼의 인간이 되지 못했고 그런 시모와는 달리 현명한 남편 덕분에 저는 지금 시모와의 연을 끊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그걸로 다 잘된 일인 것이겠죠? 그렇게 믿고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보려고요. 이로써 저의 사연은 끝이 났네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